So we have discussed how to preserve and utilize lighthouses, and we will talk about from now on the value of lighthouses. So we would like to move on to the next session 2. There will be honored guests from France and Republic of Korea. For the first presentation, it's my pleasure to invite to the podium An Eun-hee, the professor of th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who will give us the presentation.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건축학과 안우희 교수입니다. 방금 발표하셨던 그 락슈만의 발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외부 특강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새로운 국면의 어떤 좋은 효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낙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15분간의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듣고 도저히 너무나 많은 양을 압축을 하느라고 이걸 표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자세한 내용은 어려우니까 좀 압축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등대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공공성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락슈만 씨도 얘기를 했지만 역사적인 문제만으로 등대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것은 여태까지 어떤 기조였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공공성적인 어떤 가치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그 헤리티지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인 가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융합돼서 펼쳐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부산항 도등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사적 가치에 관계된 얘기를 해드리면은 역사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제 항로 표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유산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5천여 개 정도의 등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등대 중에 이제 유인 등대가 된다거나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한 40-50개 정도로 한정이 되고 현재 2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가치가 건축적 가치에 대한 것으로 비롯돼서 오래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그다음에 명승과 천연기념물 해서 더 한 20개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등대에 대한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우리 해양수산부의 항로표지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24개의 등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천에 있는 팔미도 등대가 이제 국가 이제 지정으로 발전이 되게 됐죠. 이제 예정이 됐으니까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 등록문화재 현황과 지정 문화재 현황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등대 박물관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등대 박물관을 생각하면은 좀 떠오르는데 이제 유인 등대 답사를 크게 한 3차례 정도 제가 했고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지금 이제 등대 박물관의 이제 운영위원인데요. 등대 박물관에 가시면은 여기 오른쪽 끝에 보이는 호미곶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120년이 조금 안 된 오래된 등대죠. 우리가 이제 100년이 넘은 등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데 박물관에 가면 전시장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전체 바닷가에 갯바위가 있고 바다에 이제 면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등대가 이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매력적인 등대를 일반 사람들이 가기에는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에서도 등대가 잘 보여야 되고 또 등대에서도 배가 잘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통제 구역에 주로 많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접근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등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 해양 공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확인한 다음 이제 움직이는 것도 좋겠죠. 이 등대 문화유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등대 박물관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가치를 넘어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등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에 있는 선박하고 육상에 있는 기지가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요. 그거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전파라든지 또는 각종 GPS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정보의 어떤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해양 공간의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작년에 입법 예고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양 공간 관리 계획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상에 있는 공간을 권역을 나눠서 해양 공간 네트워킹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벡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등대는 향후 또 다른 네트워크의 기점이 되는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친해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해양 공간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곳에 간다면 그게 이제 등대가 되겠죠. 이 네트워크의 어떤 지점으로서 저런 어떤 장소적인 것들을 첨단 기주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등대의 어떤 공공적 가치가 또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합쳐놓게 되면 그게 어떤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공적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퍼블릭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그 락시만이 말씀한 것처럼 문화유산에다가 사회적 가치에다가 공공적 가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대가 본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항로 표지로서 건립되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역사적 유물로서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더 나아가서 공공적 가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기술적인 것을 제외하고서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등대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제 등대를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력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먼저 넘겨버리네요. 이 이제 다이어리를 보게 되면 신청 가능한 날짜를 신청해서 이제 한 가족이 거기서 숙박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밖에 해양 공간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려고 그러면 개인적인 레저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육상에서 해양 공간의 어떤 네트워크의 지점에 저렇게 신청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무상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녀 보면은 각 유인 등대에 있는 등대원들 숙소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별도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원은 좀 적어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여수청에서는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언론 매체라든지 일반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기자단을 만들어서 등대 스테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남기는데 가서 등대 강좌, 등대 기행, 등대 숙박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단순하게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친해양 환경 활동과 연관이 지어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등대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등대가 해상에 있는 해양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지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공적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역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굉장히 압축을 해서 크게 보면은 4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다음에 대한 제국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최근 한 등대하고 인연 맺은 지가 한 16, 17년 된 것 같은데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역사는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고 현대의 기술로서 밝히지 못했었던 것이 미래에서는 새롭게 또 밝혀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통일 신라 시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일 신라는 신라만 포함되고 발해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역사도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남북국 시대 이전에도 항로 표지에 관계된 존재가 있었을 것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남북국 시대와 고려 조선 시대를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그림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 시대에 대해서 딱 한 장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북 시대에 대한 역사를 지금 해양사가 정립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장보고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보고가 이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교역을 거의 장악을 했죠. 청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완도입니다. 그러니까 완도를 가는 것도 분명히 완도에도 해양 항로 표지가 당연히 있었겠죠. 깃발이 됐든 횃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런 어떤 해양의 역사상에서도 항로 표지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북아시아의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저렇게 왕성한 해양 활동이 있었는데 당연히 거기에 항로 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다만 그 역사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고려 시대인데요. 고려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병란도라고 하는 이 고려 시대에 보면 개성이면 지금 이제 개성 공단도 있었고 사실 서울에서 국경지대에서 가게 되면 차로 뭐 한 3-4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요. 거기 이제 그 예성강 위역에 보면은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는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유명해진 거죠. 고려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이유도 바로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해상 교육이 어마어마했었던 물량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한반도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삼면이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고려 시대의 어떤 그 무역 양은 어마어마해서 사실 실크로드라든지 우리나라의 물건들이 저기 뭐 그리스나 터키 지방에서 발견되는 것도 예사의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병란도 언저리에 반드시 그 항구가 있었고 거기에 엄청난 교역량이 있었으니 거기서도 항로 표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아직 정돈이 안 돼서 있을 뿐인 거죠. 그런 고려 시대를 거쳐서 이제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항목을 많이 못 가져왔는데 일단 삼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산포, 제포, 연포인데요. 그러니까 이 항구를 개항을 한 거죠. 일본에게 혹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중국의 교역이 확장이 되면 반드시 당연히 국가의 관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삼포 설치는 중간에 이제 많이 골치 아파져서 막 반란도 일어나고 이제 어떤 반란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주로 돈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랬을 때 이 삼포를 개항하는 것이 조선 실록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조운이라고 그래서 중앙 정부에 그러니까 왕실의 물건을 조공을 갖추고 올라가기 위한 물건들을 배는 운반하는 조운선이 있었습니다. 그 조운선이 서해에서 계속 해상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죠. 물론 이제 고려 시대 때도 침몰했던 배가 이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배였으니까 그게 신안 앞바다에서 함몰된 것처럼 이 조운도 계속 해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역사책에 보게 되면 역사 문서에 보게 되면 계속 그 항로 표지에 관계된 얘기를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해안선에 있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로 표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정도의 발전이 돼 있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 두 가지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조선 통신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전기에는 15세기 중엽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기에는 17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조선 통신사가 한일 국제 교류를 위해서 배가 출항이 됐는데요. 그 배 항로를 보게 되면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오사카까지 가죠. 그래서 오사카서부터 육로로 가게 됩니다. 이 해상 교역이 국가의 사신이 모두 전기에만 6차례, 후기에만 12차례를 이동을 했으니 어마어마했었던 그 안전성 확보에다가 해상의 어떤 기술을 총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시절에 엄청난 해상 항로 표지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 연락 없이 배가 항로를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 일본에서 출발한 배가 저기 포항이라든지 울산 앞바다에서 이제 납포가 돼가지고 다시 거길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이제 관리인들이 가서 그 배를 끌고 부산으로 데려온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최근에 부산에 있는 모 연구단에서는 해상 표류라고 하는 역사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돈해 볼 때 조선 시대에 해상에 대한 문제와 항로 표지가 발전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고려 시대에 비해서 조선은 쇄국 정책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를 강화하지는 않아서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생겼던 고려 시대보다 국제 교역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단지 이제 한일 간에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진왜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전투적인 상황이고 무려 7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인원이 사망하고 사상을 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임진왜란 때 이 주로 해전이 벌어졌던 곳을 제가 이제 지도로 작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복잡한 해안선에 항로 표지 없이 선박을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만 그것이 기록이 정립되지가 않아 있다. 그리고 기술도 상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는 약간 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항로 표지의 역사가 이제 조선 시대에서 대한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 무렵에 이제 초량 외관을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포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인 거류지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거류지가 되는데요. 그 초량 외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었냐면은 여기 이제 그 부산에 오면은 있는 그 용두산이고요. 그다음에 용미산이라고 해안가에 선이 하나 더 있었는데 초량 외관을 만들면서 용미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량 외관은 한 400m, 800m 정도 길이가 되는 곳에 도시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의 포르투갈이 설치했었던 국제 무역 교류 지역처럼 조선에도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초량 외관은 이름이 외관이라서 약간 일본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래 사람들이 약간 인식이 안 좋은데 사실은 조선 정부가 돈을 반을 내고 대마도가 돈을 반을 내서 만든 국제 기구죠. 그래서 이 초량 외관을 만들었는데 이제 조선 시대 기록에 보게 되면 초량 외관에 들어간 자본, 인력, 작업 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에 대한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방파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다만 그 기록에 방파제나 방파제에 관련된 것들은 기록이 좀 약합니다. 건물은 분명히 물건이 남으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통도사라든지 또는 각종 절에서 스님들이 동원돼 가지고 방파제에 돌을 날랐다 뭐 이런 기록들은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박이 1783년에 그렸던 외관도인데요. 이 변박은 그 당시에 동래의 부에 소속되어 있는 화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국가 자료 기록관, 그래서 사진을 찍는 그 기록관의 역할을 했던 건데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근데 하필 여기가 잘려가지고 이 방파제 끝에만 좀 잘려서 왜 하필 족자를 또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그렸으면 아마도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항로 표지 거기 보였을 텐데 여기는 잘려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있었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초량 외관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 방파제 등대에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세기, 그러니까 1678년에 초량 외관을 만들면서 이 그림은 1700년 이후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변박의 그림이 더 섬세했었으면 나왔겠지만 1740년도 이후에 나와 있는 화관, 이게 왜 1740년 이후냐면은 여기 초량 외관 안에 들어있는 각종 시설들이 계속 증개축이 되는데 증개축되는 시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1742년 이후에 그림을 그린 것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 방파제 끝에 등대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등대라고 하는 것을 라이트하우스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항로 표지 전문 용어로 보면 이제 등표나 또 등명기가 돼야 되겠지만 이 뭐 광파 표지가 아니더라도 이제 불빛이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제 큰 형상 표지라든지 색채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을 가상으로 그려지는 않았을 거고 치수도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인문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그림을 분석하고 또 일본에 있는 그 그림도 가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그림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그림을 좀 보게 되면 동래부사 접화사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1800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사신이 와서 초량 외관으로 오면은 동래 부사가 마중을 나가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그 화관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록관이.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모두 12개의 그림을 10개의 그림으로 나눠서 그리는데 이 마지막 그림을 확대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초량 외관이 나오고 방파제가 나오고 이렇게 등대를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보게 되면 이때 이 배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잘 재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방파제의 등대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포 초량 외관 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19세기 말에 그림을 그려진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 이외에도 수십 점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부산포에 이제 초량 외관을 그렸죠. 초량 외관에 초량항을 그린 겁니다. 초량항에 배들이 정박해 있고
여기도 또 등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요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화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기록관처럼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이제 그려야 되는 어떤 직업이다 보니까 도큐멘트의 어떤 그 신빙성에 대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저것을 이제 주목받지 못했었던 거죠. 이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다 유명한 그림들이라서 아직까지 저거를 항로 표지 입장에서는 거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림 두 개를 더 보면은 이제 뭐 연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방파제가 있고 등대가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도 방파제가 있고 등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 그림이 되게 많은데 다 방파제에 항로 표지가 표현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등명기나 또는 어떤 등화가 있는 것인지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기록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근대식 등대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대식 등대는 이제 우리가 근대식 등대라고 얘기하면은 근대식 등대를 표기하는 표기 원칙이 있고 등대가 근대식 등대의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오려면은 좌표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 등광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 시대 때인데요. 조선에서 대한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에 이제 그 해관이 개항이 되는데요. 개항이 되면서 이제 삼포를 열죠. 근데 이제 부산항의 경우에는 부산의 지금의 세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해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배로만 이제 교육이 되니까 해관이라고 불렀고, 그 해관이 세관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해관을 맡다 보면 이제 외국계의 어떤 사신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그래서 중국인도 고용했다가 프랑스인도 했다가 영국인도 했다가, 이 문서는 당시에 프랑스인이 재직할 때 재산 목록을 작성했었던 해관의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문서라고,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문서가 영어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영어로 표기가 된 게 모두 해서 한 12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약탈도 되고 불타 없어져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20여 권이 채 안 되는 물건이 원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20여 권이 안 되는 원본을 지난 60년 동안 아무도 열람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산 세관에서 이번에 해관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원본을 찾아서 번역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그 번역하는 행위 과정에 이 등대의 존재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보게 되면 기록에 의하면은 1886년에 북위 35도 7분 18초에 동경 129도 2분 정초에 후도등을 설치한 부산항 도등을 건립했고 1887년 4월에 이걸 점등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되는 거를 제가 요거는 타이프만 좀 쳐서 원본이 너무 좀 흐려가지고 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푸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해관원이 프랑스 사람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부산항 지도를 잘 만든 지도는 이제 프랑스인이 해군이 만든 지도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또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을 푸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푸산항에 보면 띠아오량 라이트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띠아오량도 초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량에 대한 발음을 외국 사람이 할 줄을 몰라가지고 띠아오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육지에서 2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어디서냐면 그 자파니스 세틀먼트라고 하는 것이 초량 외관입니다. 걔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인 거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초량 외관을. 거기서 한 1과 2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도등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걸 잘 정리한 거는 뒤에 제가 도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도등이 전도등과 후도등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왼편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피나클 락에 더 있는 등표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산항에 가면 암초가 2개가 있습니다. 요거 내용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도판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있는 내용을 쭉 시나리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관청사 북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곳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해관청사고 여기입니다.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후도등을 설치를 했고 좌표값이 있고 신초량이라고 부르는 곳에 전도등과 후도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 2개는 적색 고정광이고 6마일의 광달거리 50피트, 해발 50피트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2월에 준공 점등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후도등은 200야드, 상호는 200야드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도등은
중간에 부산항에 있는 암초 2개를 통과를 하게 되면 통과됐을 때 요 도등이 살펴보고 통과된 이후에 해관 쪽을 쳐다보게 되면 해관의 청사의 지붕에 등이 있다. 이 근대식 도등은 언제 측량하고 언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당시에 이제 부산항 세관의 1890년경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부산 해관이거든요. 해관의 지붕을 요걸 제가 이제 확대를 해본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지붕에 이제 등대의 존재가 보이는 거죠. 해발 한 6m 정도 되는 곳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등대였습니다. 굴뚝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 사진은 사실 공개된 지가 한 20년 정도 넘었는데 그걸 등대라고 하는 입장에서 쳐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론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규장각에서 연구한 결과 나온 근대식 지도의 어떤 원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초량 외관에 초량항이 나오고 초량항에 등대가 표시가 돼 있고 이 등대에 그린 하버라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해도 자체는 영국 해군이 작성한 지도라서 이것도 이제 기록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 지도 깔고 있는 지도 자체가 1800년대에 작성된 지도이고요. 그 지도에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좀 설명하게 했을 뿐입니다. 3번 지점이 아까 봤었던 그 부산 도등의 어떤 위치의 정점이 되는데 요거는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 도등이 철거가 되고 왜냐하면 왜 철거되냐 부산항이 이제 매립이 되면서 이제 배후광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도등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등이 아니라 항도등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원래 조선시대 때 설치했었던 그 등대인데요. 이 등대는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정부의 그 기록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게 이제 중국 사람한테 중국 기술자한테 맡겨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일본 기술자한테 맡겨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냐 그랬더니 중국은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대신에 이제 AS가 좀 어렵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는 아니고 프랑스 해관원에게 맡겨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술자를 도입해서 준공을 했는데요. 그 준공하면서 문서가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문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등대에 관계된 문서가. 근데 어쨌든 그 해관원이 이제 이 임기를 마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유품을 좀 찾아볼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에 있었던 지도를 오버랩해서 제가 일부 보완했던 것대로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게 다 일치하게 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2014년에 부산항에서 원래 이제 부산항에는 도등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부산항 대교를 설치하게 되면서 이 선박이 부산항 그 항구로 들어오는데 시각에 장애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산항 도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도등을 설치하는데 이제 이런 존재를 모르고서 도등을 설치했는데 지금 작도를 해보니까 그 1886년에 설치했던 도등의 좌표값하고 직선상에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도등의 어떤 역사적인 시간 차이가 한 140년이 지났는데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제 역사적인 가치와 공공적 가치를 종합해 볼 때 역사를 올바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해수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8m 등대가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쾌거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역사를 만약에 정립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남아 있는 등대로서는 이제 가장 오래된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게다가 심지어는 차관을 도입해서 우리는 이제 등대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없는데 만들기 싫다. 그렇게는 얘기 못하니까 돈이 없다 그랬더니 또 돈까지 꽂아가면서 그 등대를 건립했었던 역사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조선 왕조에서 개항이 되면서 외국의 어떤 그 국제적인 요청에 의해서 등대를 설치를 했고 설치된 기록도 분명하고 다만 그 역사적 유구가 지금 현재 잘 확인이 안 돼 있어서 아직 정립이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ctually, I'm afraid of that it is not enough time to give all experiences and all information that you'd like to share with us today. But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with precious stories of Korean lighthouses.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We shed new light at the value of lighthouses. And next is the presentation by Vincent Guignot, Deputy Director of French Lighthouse Association. Let us watch his video presentation. Let us watch it. Hello, my name is Vincent Guignot. I'm teaching history of technology at the É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 and I'm also part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Quai Branly Museum in Paris. It's very nice to be with you in that way.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inviting me to address you about Fresnel lenses, real Fresnel lenses, I will say, and to talk about the history and the heritage. These are the key points of my presentati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Fresnel lenses were part of a large technical and political project for the French coast in the 1820s. It's not an invention made for another project that had been put in the French lighthouse networks. I will explain that. Then I will argue that Fresnel only produced a few of Fresnel lenses and only for experimental purpose. And then I will show that the most interesting pieces are kept in museums now. First, it's very important to explain how Fresnel was put in charge of finding a new illuminating system for lighthouse. He was not working alone. He was the secretary of the French Lighthouse Commission, who was established by Napoleon in 1811, but was active only in the year 1820s. The head of the commission was François Arago, who was a very important scientist. This commission had 9 members, 3 scientists, 3 engineers of the Corps of Ponts et Chaussées, and 3 officers of the Navy. And these officers of the Navy were hydrographers, people making nautical charts. So it's very important to say that Fresnel invented his system in a large technological system, if we use the word of the historian Thomas Hughes. And this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systems was made of nautical charts. You don't have any modern lighthouse without charts, but also innovation in lighting systems in the cities. We will see that later. Here is the map of the French coast in the 20s, and I would explain that the Commission has a very simple but difficult idea, which was that a boat from the Strait of Dover along all the coast of France should always see a light to guide his course. So, and of course, at that time you only have a dozen of lighthouses along the coast of France, some in Brittany here. Of course, the Cordon Lighthouse we see later, a few in the estuary of the Seine, but not very much. So it means that if we want to have this system of guiding lights all along the coast, you have to build at least 40 new lighthouses. And of course, the higher and the most powerful they are, the less lighthouse you need to build. And it's important to say that Fresnel
arrived in the idea of building a network, not a single lighthouse. Of course, you need towers to put the Fresnel lenses on, and here is the standard lighthouse that was built in France in the 1830s. It's supposed to be a plan by Fresnel. It is signed by Fresnel in Fresnel's complete works. Actually, Fresnel didn't really draw that map. He received the help of other engineers. But as I said before, it's important to notice that it's a complete technical system made of the lenses and also the new buildings to be designed to put that light. So here is Augustin Fresnel. He was trained as a scientist and an engineer at the École Polytechnique and then at the École des Ponts et Chaussées. At the very beginning of his career, he was sent in Brittany to build roads, and he was very upset with that because he wanted to be a scientist. He was already working on his wave theory of light. So of course, Lighthouse of Brittany was not the best place to work as a scientist. And that's how he became the secretary of the Lighthouse Commission, because Arago, who was his teacher at the École Polytechnique, asked him to join the commission and to put some ideas on the table to illuminate these networks that France want to build. And that's maybe the most important piece I would like to show you today, which is the first real Fresnel lens that he designed in 1821 for an experiment in Paris. Of course, it's important to say that all these experiments were made in Paris among scientists, and Fresnel suggests to use lenses. He always wrote that it was not an original idea, that many people had the idea before.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difficult was to build this system, this apparatus. And Fresnel knew instrument makers. One of them was called Soleil, who can help me to design this real scale panel. I mean that this panel, as you may see, is 36 centimeters of side, and the focal is 92 centimeters, which is the real focal that you find on first order lighthouse. So Fresnel and Soleil designed this panel, and they put it on the Arc de Triomphe. The day was September the 7th of 1821, and people were sent at a few distance of the Arc de Triomphe to see and to say that the system was efficient. And you can see that it's a polyzonal system, it's not curved, because Fresnel and Soleil have to put many little glass pieces together on this frame to have this lens apparatus. So Fresnel did 3 of these experimental devices in Paris, and then it was decided that it should be tested in a real lighthouse. And the choice was made for Cordouan,
why Cordouan? Cordouan was the oldest and the most well-known French lighthouse. You can see it as it was built in 1611, which was more than 200 years before Fresnel experiments. So it's been one of the oldest lighthouses in the world, still active. And you can see that the shape has changed dramatically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It's not the shape of the design of the building of the beginning. And it's because of that engineer, which is Joseph Teller, who want to put an apparatus, which is the one here, which is a reflector system with a clock turning the apparatus. It was made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French Revolution, 1789, and it was supposed to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reflectors apparatus at the time, which means that Fresnel, to show that his system was relevant, decided to remove the most effective reflector that France had at that time, and was very proud of, as you see that Teller has a portrait with the lighthouse behind him. So this is the drawing of the apparatus of Fresnel, as you can see it in his œuvre complète. And of course, this apparatus is an hybrid object, because you have this panel of lenses that Fresnel tried in Paris, but also mirrors above and under the panels. It's not a pure, let's say, Fresnel apparatus. It's an hybrid one, and it's the one that takes the most of the energy of Fresnel. Some people said that he loses health during the time he was trying to implement that in Cordouan, and it was done in summer 1823, and Fresnel died just 4 years later in 1827. And now you can see that this apparatus is in Brittany, in Ouessant, because 30 years after the first experiment, it had been removed, and it was a decision to keep it and not to sell it to foreign countries, and to begin a museum of lighthouse that soon was put in this lighthouse in Paris, which was the head of the lighthouse service. And that's why we keep the first apparatus of Fresnel and also the experimental device you saw. What is also very interesting, and we found out in Scotland, there are very interesting models of Soleil and Fresnel system made by the Scottish engineers, the Stevenson family, and they are very, very fine pieces. As I say, the Fresnel relics and first apparatus were saved in the mid of the 19th century in the French lighthouse depot. And when in the 1970s it was decided to destroy the depot in Paris, the French Maritime Museum got the Fresnel relics. We display them in 2012 in a temporary exhibition, and in a few years, a few months, this apparatus will be permanently displayed in the new refurbishment of the Maritime National Museum in Paris. So, to come to my conclusion, I would raise first one question is, did Fresnel see lots of Fresnel lenses? And the answer is no. Fresnel
only saw his three experimental devices, the one in Paris in 1821. He saw the apparatus of Cordouan that was lighted in 1823, and also this small catadioptric apparatus that was designed for the Saint-Martin Canal in Paris, and it's also in the Maritime Museum in Paris now. More important, I think that we can say that Fresnel didn't see the light of the lighthouse the way now we see them, the way we do, because this light has a very weak light oil lamp in the middle, and they were also moving very slowly with the clock system. The time period was 1 minute, which means that you need 1 minute and 30 seconds for the most quick one to see the signal, which is very, very different from the flashing light of a few that we have now. There is nothing, I think, more different than the Fresnel light than the flashing light that we have now. So that's more important. That, of course, Fresnel didn't see a lot of his lenses, but also he thought of them as artificial star, very weak light, changing slowly, which is definitely not the way we see lighthouse now. That was my conclusion. Fresnel saw very few Fresnel lenses, and he didn't see them the way we do. And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I wish you a very good seminar.